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31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정비법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가장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또 전체 틀을 잡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것들, 그거 위주로만 보고 있는 거지 세부적인까지는 아직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10페이지부터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참고할 게, 우리 여기 만들어진 요 그림 공법 자료들 있죠? 이 정비법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자료보다는 지금 만들어진 이 자료를 출력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 때는 여기 있는 거하고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 개정된 내용을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일부 조금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글자 한두 개씩 바꾼 게 있어. 많이 바꾸지 않아서 조금씩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건 지금 요 자료로 돼 있고, 현재 있는 여러분들 이 그림 공법에 있는 내용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업데이트된 거다. 그래서 이걸 보십니다. 다만 올해 2월 9일부터 2018년 2월 9일 이후에는 이거 관련된 시행령이 새로 나옵니다. 법률만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도 그때 나오는데, 아직 지금 나가고 있는 건 현재 1월 달에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다음 달인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럼 2월 9일 날 시행령이 나오면 그 시행령에 있는 걸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반영할 거니까 지금은 법률에 있는 거 위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 정도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시행령에 보는 건 어디에서 심화 과정에서 더 볼 거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부 바뀐 게 있으면 그때 심화 과정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자료는 새로 거기서 바뀐 게 무엇인지를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310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조합은 몇 가지로 구성된다 해놓고, 첫 번째 조합원이 있어요. 다음에 임원이 있어요. 세 번째 총회가 있어요. 네 번째 대의원회가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에 들여다보면 조합원들이 있고 임원이 있고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라는 네 가지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럼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여기 조합원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원이죠? 조합원이란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원입니다. 그럼 우리 현재는 조합이니까 두 군데 사업에서만 조합이 있겠네요. 어떤 거?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만 조합이 있다 그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자들 보고 하게 한다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만 조합을 설립하는데, 그럼 원칙은 누가 조합원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또 누구일까? 그거는 지난주 용어 정의할 때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 개념이 있었죠.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누가 있었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다. 그 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라 불렀었습니다. 바로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또 건축물 소유자들이 또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있었다면 그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합원은 3명이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사람들이 각각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누가 있었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밋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그랬죠? 동시유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땅도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 위에 건축물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뭐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들이 조합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하고 땅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다 조합원일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서 한번 보자.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101동에 아까 100명의 구분 소유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때 그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 101동의 100명이 건축물 및 토지는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잖아.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죠? 그게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잖아. 안 한 사람들은 뭐가 된다?
조합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인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 아니고, 이자들이 원래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이자들이 다 조합원이 아니고, 그 자들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에 뭐한 자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본다. 그럼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조합원이 아니잖아. 니들은 떠나라 얘기입니다. 돈 줄 테니까 받고 떠나라 라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팔고 떠나라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라는 것 같지만 먼저 기억하죠. 그래서 원칙은 원래는 누가 조합원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본다라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다만 사업 시행자가 누굴 때는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자,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라는 건 무슨 말이죠? 토지 등 소유자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면 좋다? 신탁업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때 신탁이라는 개념이 뭐죠? 신탁. 어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토지나 건축물 같은 각종 권리들을 이 신탁업자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럼 누구게 되는 거야? 신탁업자게 되는 거야. 근데 신탁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넘겨줬으니까 그 목적 달성을 신탁업자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완성되면 그걸 다시 이 넘겨준 사람들에게 다시 소유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내가 아파트의 주민인데 우리 아파트를 짓는 걸 신탁업자한테 소유권을, 우리 소유권을 다 넘겨줘. 대신 전제 조건은 뭐죠? 새로 짓는다는 걸 조건으로 해서 넘겨줍니다. 그럼 신탁업자가 새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새로 짓습니다. 짓고 나서는 짓는 동안은 자기 거로서 지었지만 다 짓고 나면 다시 우리한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주는 거, 이런 걸 신탁개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신탁업자한테 넘겨가지고 할 때는, 그때는 누가 토지등 소유자다? 그때는 신탁업자가 아니라 넘겨준 사람들, 위탁자라는 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토지등 소유자, 맡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자들이 원래는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가 있더라. 요거는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있어요. 재건축에는 지상권자가 없습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으로 가보자. 재개발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면 그 여러 명 다 토지 등 소유자로서 다 조합원일까? 아닙니다. 그 중에는 대표자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보자, 이 뜻이죠. 예를 들면 하나의 토지를 5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 지분이 5명 거면 5명이 다 조합원일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5명 중에서 누구만 된다? 대표자 1명. 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5명 있습니다. 그럼 그때 5명이 다 조합원일까? 아니요. 그 중에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는 그랬잖아. 또는이니까 토지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각각 소유권을 구분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따라서 토지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 따로 토지 등 소유자라고, 건축물 소유자 따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따로 보고 건축 소유자 따로 한 명 한 명씩 따로 봅니다. 근데 이 토지 하나를 5명이 갖고 있으면 대표자 1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건축물을 5명이 소유하고 있다? 대표자 1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 위에 뭐가 있단다? 지상권이 있다면 이건 달라요. 토지 위에 지상권이 있다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둘 중에 대표하는 자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 들어갑니다. 누구?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 위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그때는 각각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하고 그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하는 자 한 사람만 토지 소유자 개념으로 본다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나눠져요. 그건 나중에 더 심화가져서 또 볼 겁니다. 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에 속한다? 1세대에 속한단다. 그때도 대표자 1명만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도 하나 갖고 있고 마누라도 하나 갖고 있고 그 자녀 이름으로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셋이 있잖아. 그죠? 그게 한 세대에 다 속한다면 그때는 3명을 다 각각 토지 등 소유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대표자 1명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으로 본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조합원이다 이 소리죠. 그때 1세대에 속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한 세대라는 게 이게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그러니까 주민등록 띄죠? 그럼 그 주민등록 가서 저기 동사무소 뛰면은 주민생활센터에 가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 그게 1세대예요. 그래서 남편, 마누라, 자녀 이렇게 쭉 등록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의 세대로 본다. 1세대죠.
그런데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배속도 1세대에 포함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주민등록에서 각각 분할됐어. 남편은 여기 올라가 있는데 마누라는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주민등록표상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배우자도 뭐라 본다? 동일한 1세대 개념 속에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들어있는 거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같은 1세대고 또 하나 미혼인데 19세 미만인 직계배속. 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배속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19살 미만이랍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엄마 밑에 있는 자녀, 이게 직계비속이죠. 아버지, 엄마 바로 밑에 있는 자녀들을 직계비속이랍니다. 그 자녀들인데 나이는 19세 미만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세 가지 조건이요. 미혼일 것, 19세 미만일 것, 직계비속일 것. 이 세 가지 같다. 그런데 동일한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답니다. 왜 그러죠? 그 자녀가 예를 들면 시골에서 저기 섬 같은 데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녀를 어디 보내려고 중고등학교 같은 걸 보내기 위해서 어디 합니까? 걔들 주소지를 저 시내로다 도시로다 이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미혼입니다. 19세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걔는 동일한 주민등록부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로 본다? 같은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래서 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 1세대로 보는 거고 미혼인 19세 미만인 직계비속 이자들도 뭐로 본단다? 하나의 동일한 세대로 보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 세대를 분리했다. 요거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것도 뭐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러면 뭐로 있다가 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근데 아들은 뭐했어? 사실은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하고 결혼한 아들이 같이 한 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갖고 있으면 다 1세대입니다. 그런데 뭐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이 자식이 아들이 뭐였죠? 마누라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며느리죠? 분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딴 데로 가가지고 분가해버렸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들도 본다? 같은 하나의 세대로 본단다.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에 그렇게 세대가 분리되면 그때도 그 자들도 분리됐지만은 하나의 세대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왜 어떤 경우가 있단다? 이혼. 즉 남편하고 부인하고 있다가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그때 저 조합원의 지위를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양도하는 경우도 있죠. 또 19세 이상의 자녀가 뭐 했단다? 분가했단다. 예, 결혼해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야. 그걸 분가. 그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네. 결국 이혼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 또는 19세 이상의 자녀가 뭐 하는 거? 분가하는 거. 결혼해서 다시 나가는 거.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그 사람들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고 그런 걸 제외하고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도 그때도 뭐라 본다? 그건 1세대로 본단다. 그럼 결국 누가 하는 거야? 조합설립 인가 받을 때는 남편하고 부인하고가 같은 세대로 있었어. 근데 조합설립 인가 받은 후에 부인이 뭐 한단다? 세대를 분리해서 다시 나간다 했더라도 그거는 또 뭐라 본다? 그거는 1세대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같은 세대로 본다. 근데 자녀가 결혼해서 내보내졌다? 그러면 19세 이상 되는 자녀가 결혼해서 나가버리면 그때는 별개의 세대로 본단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혼해가지고 분리됐다? 별개의 세대로 본다. 그런 뜻이죠. 자, 조합설립 인가란 거죠. 다만 조합설립 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언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누가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다. 자, 내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뭐 했다는 얘기야?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그걸 내가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취득하는 사람이 5명이 취득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5명이 취득했대. 그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면 그 여러 명을 각각 하나씩 토지 등 소유자로서 그 자들을 각각 조합원으로 볼까? 아니요. 그 중에는 대표하는 자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보자. 이것이 조합원의 자기에 관해서는 첫 번째 그 내용들. 두 번째,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될까요? 예, 원칙적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양도나 증여나 또는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면 그 이전에 취득한 자 있죠. 넘겨받은 사람. 이 사람을 뭐란다? 조합원으로 본다.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유입니다. 그때 뭐 됐다?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단다. 넘겨줬다? 공짜로 줬다? 증여는 공짜야? 무료로 준 거죠. 그 다음에 판결, 재판에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자는 뭐가 된다? 조합원으로 본다. 그 조합원 권리가 승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 중요한 거야? 어디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야. 거기서 재건축사업은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은 언제부터?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반면에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 이후에. 이 두 가지. 재건축만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후부터. 재개발사업은 훨씬 더 진행해서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부터 둘로 나눠져요. 그때부터 뭐 앉아있단다? 양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본다?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해. 따라서 일단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양수한 사람은 조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렇다는 걸 조심합니다. 투기에서. 근데 작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만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올해 하나를 더 늘렸어. 어떤 거? 요 재개발 사업에서도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에 양수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조합원이 안 됩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 돼요. 어디까지는 괜찮다? 관리처분계 인가받기 전까지 양수받은 사람은 조합원주의를 승계하는 것이고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에 양수한 자들은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해서 승계하는 사람들. 자, 남편이 죽어가지고 남편의 조합원주의가 부인한테 승계됐다. 괜찮습니다. 결혼했다가 도장 찍으면서 남편의 조합원주의를 부인한테 이혼하면서 넘겨주겠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이나 이혼을 해서 넘겨주는 건 관계없이 조합원주의가 승계된다. 이런 뜻이죠. 다만 양도자가 어떤 이유로서 양도한답니까? 이거는 양수자 조건이 아니고 양도자. 넘겨주는 사람이 왜 넘겨준답니까? 첫째, 일정한 사유로서 세대원 모두가 뭔다?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대원 모두가 근무가 뭐죠? 인사발령을 받아서 서울에 살고 있다가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 소리야. 대구로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죠. 그게 근무잖아. 근무, 생업상의 사정.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을 할 수 없어. 저쪽으로 이전해야 돼. 그래서 옮겨간단다. 생업상의 사정. 또는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해서 이때 질병치료는요. 적어도 1년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만 1년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또는 취업이나 또는 결혼 등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이전하는 거. 이거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그때는 남한테 팔고 떠나도 그때는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주의를 승계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조합원 주의를 갖고 있던 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넘겨주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누구의? 세대원 모두가 가야 됩니다. 세대원 혼자 가는 건 안 돼. 세대원 모두란 말이 차중에 작년까지는 세대원 전원 그랬는데 전원이란 말을 세대원 모두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전 자료는 세대원 전원하고 돼 있을 거야. 그 전원을 모두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원 모두가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해서 다른 행정구로 이전한단다. 두 번째,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단다. 세대원 모두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들어간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을 물려줬어. 따라서 지금 조합원주의를 갖고 있는데 어디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주의를 갖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없이 팔고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거 팔 때도 양도인이 파는 거죠. 그때 넘겨받는 사람은 조합원주의를 승계한다는 뜻이죠. 또 세 번째, 해외로 세대원 모두 이전한다. 이민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해외에 2년 이상 직장에서 해외 인사발령을 받았고 2년 이상 해외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대원 전부가 같이 가는 거야. 기러기 아빠는 안 됩니다. 혼자 가는 건 안 되고 같이 다 간단다. 세대원 모두가 세에 2년 이상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팔고 떠난다면 그때 양수하는 자는 양도시 양수하는 자는 뭐가 된다? 조합원주의를 승계한다. 아셨죠?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기 세력은 재건축 조합에서 재개발 관리한다. 무슨 말이죠?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언제부터?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부터 양수한 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원칙은 안 된다. 안 된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후부터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 원칙이야.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죠? 임원들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누가 임원일까요? 조합장 1명과 이사 조합장은 반드시 1명입니다. 2명 안 돼.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둡니다. 그때 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이사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된다? 100명을 초과한다면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한다면 그때부터는 최소한 5명 이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의 이사가 몇 명인데 3명인데 직원이 100명을 초과했단다. 그때는 몇 명으로 늘어난다? 5명을 넘는 거예요. 5명 이상으로 돌아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원래 3명 이상을 둬야 되는데 조합원이 100명 이상 되면 그때는 100명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5명 이상으로 될 것. 감사는 최소한이 1명이요. 최대가 3명입니다. 그래서 1명 또는 2명 또는 3명까지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는 가서 감사하면 일어나서 삼배하세요. 참 무슨 말이야. 자, 무슨 일에 대해서 참 고맙잖아. 감사하잖아. 그럼 일어나서 뭐 하라는 얘기야? 3번 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3번 절하래. 그래서 감사하면은 일어나서 몇 번 절한다? 3배. 3번 절하세요. 그래서 감사는 1명 3명이잖아. 감사는 일어나서 3번 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는 일어나서 3번 절한다. 자,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단다. 그리고 임원은 뭐 된다? 임기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그건 정관에서 정하면 되는데 그때 임원은 뭐가 가능하다? 연임. 연임이 뭐라 그랬죠? 연속으로 다 되는 거. 따라서 한 번 하고 나서 임기가 끝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건 연임입니다. 중임이라는 건 중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 2번입니다. 중임은 2번, 연임은 연속적으로. 말이 달라요. 일단은 연임하다. 그래서 임원은 뭐 한다겠죠? 임원이 되려면 3전 연승해야 된다. 그래서 임원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뭘 눌러야 돼? 대리 진급 시험에서 일단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서야 대리가 됩니다. 대리에서 과장 되려면 또 눌러쓰고 일어서야 됩니다. 과장에서 뭐 되려면 네, 부장 되는데 또 싸웁니다. 그래서 대리 겪어야 되고 과장 싸움 겪어야 되고 뭘 겪어야? 이제 부장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되죠? 임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임원이 되려면 3전 연승을 해야 된다. 3번 싸워서 연승을 한다. 계속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임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임원이 되려면 적어도 3번은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 임원이 되려면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그때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자, 임원들이 하는 직무들이 있는데 그중에 누구 직무가 제일 중요하죠? 조합장.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에 뭐가 된다? 의장이 됩니다. 총회를 열으면 거기 의장이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대의원에서도 의장이 됩니다. 이때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대의원으로 본다. 요거는 새로 신설된 겁니다. 좀 전에는 대의원 의장이 된다고 하면 됐지 이 의장이 대의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됩니다. 그럼 이 말이 왜 필요해졌다냐? 원래는요. 임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대의원에서요. 여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들 누구누구 이사하고 감사는 뭐 된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첫 문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들 그럼 누구야? 이사하고 감사 이 자들은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더냐? 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조합장은 언제 대의원이 된다?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면 그때는 그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이 된다. 이슬입니다. 또 하나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한다. 내가 원래 무슨 정비사업 조합장인데 재개발 조합장인데 뭐를 하더냐? 원래는 건설자재 납품하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던 땅이 이번에 재개발을 하면서 내가 뭘 출마했어? 조합장에 출마해서 조합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겸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첫째, 조합장이면서 재개발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뭘 한다? 무슨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다가 요번에 건설자재를 우리 조합에 납품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건설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바로 자기를 위해서 내 조합장인 나를 위해서 조합하고 뭘 한다? 건설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설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내가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합장 박부서 쓰고 밑에다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 박부서 이렇게 쓰겠죠. 그럼 내가 결국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 됩니다. 이걸 무슨 계약을 한다? 자기계약. 그럼 내가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이니까 내가 계약 썼으면 만약에 이게 건설자재라고 가정하고 이거 하나가 단가가 1,000원이라면 이거 얼마에 내가 납품한다 그랬죠? 1,000원인데 얼마죠? 한 1,200원 받을까? 내가 그러려고 조합장 했나? 그랬잖아. 나는 그러려고 조합장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려고 대통령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뭐 하려고? 왕창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000원짜리에다 동그라미 3개만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하나 더 붙일까? 100만원? 어차피 내가 계약서 쓰는 건데 내 마음대로 그냥 동그라미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고지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로 해요.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서는 안 되고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조합장 대신에 감사 김을동하고 들어가고 나는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 박부서 이름만 들어가야지. 따라서 감사하고 나고 계약서 쓰는 거지. 내가 조합장으로서 내 스스로 조합장이면서 내가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 이름으로 계약서 쓰는 자기 계약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이 뭐죠? 내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돈을 사용했어. 조합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정당한 목적으로 조합장의 권리를 수행하면서 썼다고 생각했는데 내 조합장 반대파들이 그걸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였죠? 조합장이 저거 쓴 건 조합비를 횡령한 거다 해가지고 나를 횡령죄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됐잖아. 그럼 그때는 내가 소송을 할 때는 자 소송의 당사자는 조합 무슨 조합의 원고 누가 되는 거고 박후서가 되는 거고 조합장이니까 박후서가 되고 피고 그다음에 조합장 박후서가 개인으로서의 박후서 이렇게 되더냐? 안 되겠죠. 내가 동시에 원고이면서 동시에 내가 피고가 되는 건 안 되고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원고로서 조합장을 대신해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고 나는 상대방인 피고로서 박후서로서 존속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지 그때는 조합장인 내가 또는 이사인 내가 조합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죠. 겸임금지.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예, 같은 목적이니까 재개발 사업이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 그 사업에 그게 같은 목적이야.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니까 여기 재개발 조합이면서 이쪽에 재건축 조합장은 됩니다. 근데 A지역의 재개발 사업 조합장이면서 B지역의 재개발 사업 조합장은 겸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조합의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은 다른 조합의 임원도 안 되고 그 지역의 직원도 겸할 수는 없습니다. 결격 사유라는 건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죠. 어떤 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라는 건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부른다. 근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연인. 이건 피성년 후견 개시, 피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들. 그래서 업무 사무를 분별하는 능력들이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 또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약간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 파선서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예, 파선선고 받은 자 하면 틀려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들 그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게 세 번째 거 정비법을 위반하여 이 법이라고 해서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벌금이야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요거 2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웬만하면 뭐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일 많습니다. 거의 8, 90%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뭐가 할 수 없다. 보통 2년 지나기 전까지는 못하도록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8, 9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다시 임원이 될 수 없답니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정비법을 위반했다는 건 대부분이 임원으로서의 자격으로서 무슨 활동을 하다가 횡령을 했거나 아니면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게 정비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뭘 받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 이거 벌금이야. 과태료 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거든요. 형사처벌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자는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고 이자는 다시 뭐 된다? 임원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5년이 지나야 된답니다. 그럼 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안 했을까? 5년으로 길어놨을까? 2년 만에 하면요.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게 2년 만에 끝나는 사업 거의 없습니다.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년이 지나서 다시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라? 돌아온 창고가 돼서 나타납니다. 돌아온 창고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쌍권총 차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횡령죄 같은 걸 저질러가지고선 잘렸는데 이 새끼가 돌아서 또 돈 맛을 아는 자잖아. 그러니까 다시 뭐 하고 싶다? 조합장 해가지고 또 긁어먹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예전에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규합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이 잘하고 있는 조합장을 뭐 한다? 별 모략, 중산 모략을 다 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끌어내려놓고 자기가 뭐 한다? 다시 조합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 한번 잘렸으면 다시 조합장 못 올라오게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자,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웬만한 건 2년인데 요거는 많은 5년이다. 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만약에 조합 임원이었던 자가 이런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았다. 피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또는 이런 파선 선고를 받았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 라는 자들이 된다면 그럴 때는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뭔다? 당연 퇴임입니다. 그 다음날 퇴임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고받는 날, 확정되는 날 당연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퇴임이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 가보면 문제되는 게 무엇인가? 조합장이었다가 잘렸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가 조합장 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갑니다. 잘렸는데도. 그러면서 일을 벌리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 그런 건 형사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만은 유의하고 퇴임된 후에 한 업무들은 조합장으로서는 업무를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전부 다 무효라는 것. 그것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퇴임 전에 관여행위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유효하고 퇴임 후에 관여하면 그거는 다 무효가 된다. 아셨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조합 임원을 해임시킬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잘할 줄 알았는데 시켜보니까 엉뚱한 짓만 벌리고 나태해지고 일도 안 하고 또 정말 자꾸 이권에만 개입하려고 합니다. 자르자. 조합은 10분의 1 이상만 요구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총회죠? 임원 해임과 관련된 총회입니다. 얼마만 요구하면 된다?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일단은 총회를 수집해서 그때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임원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원이 100명이라면 이제 여기다 대입해봐. 조합원 100명 중에 과반수가 출석한다? 51명만 출석하면 되는 거죠. 그럼 51명, 52명, 53명 이렇게만 출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60명이 출석했다? 그러면 과반수 출석된 거죠. 그래놓고 출석조합원 했으니까 그 출석한 60명 중에서 100명 중에 60명이 출석했으면 과반수 출석이 된 것이고 그중 60명 중에서 다시 과반수에 동의받으면 돼. 그 60명의 과반수 31명이 오케이 해주면 그때는 임원 땡 모가지 칠 수 있습니다. 아셨죠? 해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외우는 방법은 조과출, 출조과 무슨죠? 여기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출석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과출, 출조과. 그래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 이렇게 일단 암기해 두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조합 총회입니다. 총회라는 건 뭐죠? 조합원 전체가 모인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즉 조합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의사결정 이거를 총회라고 하죠. 그럼 총회는 어떻게 소집할 수 있죠? 소집하는 요건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현재 그림에 있는 그림공법 있죠? 그거 수정한 거야. 그거 수정했습니다. 요거 위에 것만 있었는데 밑에 것도 추가시켰죠. 첫째는 조합장 직권으로다가 조합총회를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지가 총회 열으면 됩니다. 반면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때도 총회는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을 해임시킬 때는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안건을 위해서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해임할 때는 10분의 1이랍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를 갖죠? 조합원 5분의 1이라는 건 퍼센트로 따지면 조합원 100명 중에 5분의 1이면 20명 이상이잖아. 그죠? 100명 중에 20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총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원을 해임할 때는 10분의 1이니까 100명 중에 10분의 1, 10명만 요구하면 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어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20명 이상이 요구해야 되는데 반해서 임원 해임은 10명만 요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임원 해임이 더 요건이 훨씬 더 완화되어 있네. 일반적인 건 20%인데 해임은 10% 이상만 요구가 있어도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왜 임원 해임을 더 이렇게 쉽게 총회를 열게 만들어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일반적인 안건보다도 임원 해임하는 게 그럼 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별거 아니야? 아니잖아. 임원 해임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도 10분의 1 이상만 요구하면 열 수 있고 일반 안건은 5분의 1인 20% 이상이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을까? 임원 해임을. 이유는 임원들은 만약에 조합장을 한번 잘리기 위해서 총회를 열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조합장이 나무가지 차라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잘리려고 지랄 발광을 합니까? 지랄 발광하죠.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들 다 규합해가지고 총회 못 열게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총회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할 거란 얘기죠. 따라서 임원 해임을 시킨다는 건 고양이 목에다 뭐다 하는 거야? 방울도 하는 거와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따라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10분의 1만 발휘해도 10분의 1만 발휘해도 총회를 일단 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총회를 열었잖아. 거기서 뭐 하라는 얘기야? 그 임원이 갖고 있는 비리들을 총회에다가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서 아까 자르는 건 과반수 출석에 출석점은 과반수가 오케이 하면 해임시킬 수 있다 그죠? 해임은요 쉽지가 않아. 전체 인원 중에 과반수는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시킬 수 있다. 해임 요건은 동의 요건은 쉽지 않지만 총회 여는 건 쉽게 열게 하도록 해주자. 조합장이 그걸 결사적으로 방해할 거기 때문에 쉽게 열 수 있도록 임원 해임에 대한 총회만은 10분의 1만 요구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대의원 3분 이상의 요구를 해야 된답니다. 셋 중에 하나야. 조합장이 직권을 한다. 조합원 5분 이상의 요구나 해임할 때는 10분 이상의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또 대의원들은 3분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원 전체 인원의 3분의 1가 요구하면 그때는 누가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합장이 소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합 임원의 사임이나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자 임원이 사임했다는 건 뭐고 해임은 뭐죠? 사임은 자발적인 겁니다. 자기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어떤 조합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제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 이건 사임이죠. 해임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싸가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라버린 겁니다. 그게 해임이죠. 또 임기 만료. 기간이 아까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3년 이내에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아직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답니다. 자, 사임하거나 해임하거나 또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상 아직도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총회를 연단다? 시장군수 등이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장이 아닌 게 아니라 그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자,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하기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입니다. 총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그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개최 7일 전까지라는 거. 회의 목적 등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때 출석 정족수하고 의결 정족수를 구분하십시오. 총회를 열으려면 사람들이 직접 총회장에 와야 될 거 아니야. 뭐 전제 총회로만 지금 하는 건 아직 인정 안 되거든요.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얼만큼이 와야 됩니까? 원칙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요거는 100분의 10이랍니다. 아까 여기는 10분의 1 이상. 저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이것 좀 숫자 좀 통일하면 안 되냐? 100분의 10으로 하든지 아니면 10분의 1로 하든지 좀 통일했지. 법이 이런 걸 지도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애울 때 되게 혼동이 와버립니다. 그죠? 10분의 1, 100분의 10. 숫자적으로는 10% 같은 건데 의미가 다르게 들리거든요. 따라서 이건 법을 만드는 자들이 정밀하지 못한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건 잘못 만든다는 거. 저도 법을 이렇게 만들다간 예전에 모시던 국회의원 때 뒤지고 혼납니다. 야, 지금 여기는 10분의 1이고 여기는 무슨 100분의 10이고 장난하냐? 이 소리 나옵니다. 진짜 장난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어쨌든 밑에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조합은 원래는
10% 이상, 지금 조합원이 100명이면 10명 이상은 그 총회에다 직접 자리에 참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세 가지. 창립총회. 총회를 소집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처음에 여는 총회. 뭐란다? 창립총회. 중요한 거죠. 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사업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조합원 20%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라고 됐죠. 그래서 원칙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고 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다. 세 가지만은 20% 이상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이렇게 써놨죠. 종전에는 수립 변경, 수립 변경 이랬었어. 근데 이게 작성이란 말과 수립이란 말은 어떻게 다를까? 원래 작성이라는 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끄적끄적끄적 써버리면 이게 작성입니다. 작성한다? 야, 앉아가지고 네가 그냥 만들어라는 얘기야. 수립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뭐 거치고 이럴 때는 수립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한다는 말이 맞을까? 그건 좀 이따 나오지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작성한 걸 가지고 다시 조합원들이나 일정한 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럼 그런 일정한 절차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작성이라고 하지 않고 수립 절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작성보다는 수립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데 왜 또 작성으로 바꿨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건 수립이라는 말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만든 새끼 마음이니까 일단 넘어가자. 그래서 어떤 거? 세 가지.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20% 이상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출석했으니까 뭐죠? 의결해야 될 거냐? 그럼 의결 정족수 몇 명이 모여서 얼마큼이 오케이 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느냐? 출석하는 요건하고 그걸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 요건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결은 얼마죠?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원래는 아까 조과출, 출조과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나 변경할 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나 변경하는 이 중요한 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은 뭐가 필요하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답니다. 자, 그럼 아까 위에 거 비교해 보시죠. 100명이면 그중에 51명만 출석하면 되는 것이고 그중에 51명만 왔다면 그거의 과반수 몇 명이야? 26명입니다. 51명의 반이면 25.5. 그걸 넘어버리면 26명이 되죠. 따라서 51명, 100명 중에서 51명 출석, 그중에 26명 찬성하면은 의결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만은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100명 중에 처음부터 51명이 오케이 해야 되지 26명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과반수가 찬성해서 의결하되, 다만 전비사업비가 재정년 시험 문제 났던 거, 전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자, 전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 거래. 그럼 지금 전비사업비가 1,000억이었는데 이 전비사업비를 다시 늘리는 거래. 그럼 늘린다는 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비사업비가 커질수록, 비용이 커질수록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게 몇 퍼센트? 10%. 그럼 1,000억에 대한 10%면 얼마가 됩니까? 100억. 그럼 1,100억 이상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10% 이상 늘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조합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그건 조합원 3분의 이상이니까 100명 중에 몇 명입니까? 3분의 1면 66.666, 이게 3분의 2잖아요. 100명 중에 100의 3분의 2, 66.666입니다. 그죠? 그래서 66.666이니까 67명이 되겠죠. 그때는 67명이 찬성을 해야 비로소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비사업비가 왜 늘어났습니까? 생산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떨어지는 경우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물가는 오른다고 봐야 돼. 그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비율만큼은 그건 빼버립니다. 그 비율은 빼고, 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 뭐죠? 그건 손실보상금 주고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주는 손실보상금은 그건 제외하고, 요게 시험 문제나 써서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겐 손실보상금 주고 떠나보내는데, 그때 나가는 손실보상금은 비용 증가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봅니다. 10% 비용 증가에 곧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걸 빼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 지분하고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손실보상금,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기존에 있던 정비사비의 10% 이상 증가한다면 그 늘어나는 건 조합원 3분의 이상이 오케이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조합 총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죠. 아까 조과출 출조가 또 나왔었고, 근데 아까 출석 정조수 외우는 방법 여기 나와 있네. 출석 정수는 어떻게 한다? 자, 사관학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였다. 사관학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답니다. 보통 사관학교 졸업식 할 때는 대통령이 보통 참석합니다. 그런데 사관학교 창립 20주년. 그럼 사관학교니까 그죠? 사업시행 계획서 요거 수립이라고 쓰면 안 됐어. 요거 뭐라고 했어 아까? 그래서 이건 작성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이것도 다 사업시행에서 이거 작성으로 바꿔요. 작성으로 바꾸시고. 하여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으로 됐죠. 그럼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또 하나 창립충해.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의 사관학교 뭐란다? 창립 이랬잖아. 총회할 때는 몇 퍼센트? 20%이 직접 출석한다. 그러니까 20주년.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은 하고 또 하나 창립충해.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창립충해. 이 세 가지는 20% 이상이 뭐 된다? 직접 출석하라 이 말입니다. 사관학교라는 건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창립충해. 사관 창립, 사관학교 창립. 이거는 얼마일 때 20% 이상이 뭐 된다? 직접 출석하는 사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조과출 출조가 밑에 사관생도 과반수 찬성으로 비실이 3분이 퇴교당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관생도를 뽑았습니다. 저도 장교 출신인데 삼성관학교에서 학사장교 교육받을 때요. 그때 처음에 이렇게 교육받다가 거의 교육 다 끝나갈 무렵에 죽으라고 고생하고 이제 3개월 다 교육 끝나가는데 그때 가서 뭐가 되냐. 토요일 날 오전에 되면 마이크에서 몇 번 사관 후보생 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보따리 싸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사관 후보생이 자격이 안 되니까 보따리 싸고 가랍니다. 그래서 그때 쫓겨납니다. 그게 한 2, 3주 동안은 그렇게 쫓겨내는데 피 말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누가 이름이 불려질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참 앉아있다. 그리고 보따리 싸는 사람 쳐다보면서 서로 말도 못합니다. 잘 가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됩니까? 거기다 뒤지라고 고상을 해놓고 그냥 보따리 싸는데. 그러니까 원래 뽑아야 될 그 장교들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뽑아놓고 그중에 다시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걸러내버립니다. 그걸 막판에 가서 걸러내버리는데 그때 사관생도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때는 뭐 안 된다? 비실비실 되는 사람들은 몇 명? 3분이 3분의 2니까 3분이 3분의 2, 3분의 2가 보다 퇴교당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사관생도라는 건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 뭐죠? 그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비실이 이때 뭐죠?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난다. 비용이 10% 늘어난다. 그게 비실이. 비용이 10% 이상 늘어난다. 정비사비가 10% 늘어나면 그때는 얼마가? 3분이 3분의 2 그때는 퇴교당했다. 그래서 사관생도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은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10% 이상 늘어난다. 비실일 때는 그때는 3분의 2가 찬성해서 의결하면 그때는 이제 통과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숫자들을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뭐가 나오죠? 대의원회. 이 대의원회라는 건 뭐죠? 원래는 총회라는 건 누가 모인다 그랬습니까? 조합원들 전체가 모이는 게 총회라 그랬습니다. 그럼 조합원들 전체가 모인다는 건 무슨 문제가 있죠? 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총회 연다고 거기 참석할 여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원들 중에서 톡톡 튀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장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을 뭐로 뽑자? 대의원으로 뽑자입니다. 자, 국민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 좀 앞에 나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한다? 국회의원으로 뽑아버리잖아. 바로 국회식으로 이렇게 특히 조합원들 중에서 다시 국민들의 전체 예산을 대행한다. 조합원들의 전체 예산을 대행하기 위해서 뭘 구성한다? 대의원회라는 걸 구성하도록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국회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일 때만 100명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거 조심합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에서도 대의원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명 이상이라면 그때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숫자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건 도시개발조합. 반면에 정비사업조합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이 되면 그때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아니라 두어야 한다라는 말을 주시면 합니다. 두어야 한다. 그래서 100명 이상일 때 50명이 아니야 100명이고 둘 수 있다 아니라 두어야 한다. 이것이 도시개발조합하고 대의원회가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필수적 기관. 반드시 둬야 된다. 그래서 필수적 기관이죠. 그럼 대의원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뭐죠? 원칙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총회를 소집하는 게 너무 벅차기 때문에 지들끼리 모여서 대의원들끼리 모여서 대의원에서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원래는 대의원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됩니다. 총회 전결상이라는 거죠. 총회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전결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걸 전결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할 수 없다? 대의원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거. 그게 총회 전결상이라죠. 그리고 몇 가지가 있다? 6가지만 정리합니다. 원래 6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최소한 6가지만은 외우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정관을 변경하는 거. 자, 정관은 처음에 조합을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해서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관을 중간에 변경하려고 한다? 반드시 총회에서 변경해야 되지 대의원에서 변경하는 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자금을 차입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조합이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빌린다는 얘기는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죠. 조합원들이 갚아야 될 돈이잖아. 그래서 이건 함부로 돈을 빌리는 건 안 된다. 그건 대의원들끼리 결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자, 어떤 계획을 하는데 결국은 조합원들의 돈 나갈 계획을 체결한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정했어? 예산에서 그렇게 원래 정했다면 예산은 어차피 통과시킬 때는 총회에서 통과시켰으니까 그럼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들어있는 거라면 따로 총회를 열 필요가 없지만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에는 안 들어있는데 추가적으로 갑자기 부담해야 될 그런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그런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총회에서만 그 계약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정비사업 관리업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때 이거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 이것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또 조합 임원의 선임이 해임 요거 임원을 선임하는 거 선임대임을 해임하는 것도 반드시 어디서 한다? 총회에서만 열어야 됩니다. 아까 해임할 때는 10분의 3이 발의해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시킬 수 있었죠. 다만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것들 요거 임기 중 거리됐다는 게 뭐죠? 조합장으로 있다거나 이사 감사를 있던 사람이 중간에 돌아가셨거나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걸위라고 합니다. 통상은 사망하거나 어떤 심각한 부상 등을 입어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 이게 고리됐거든요. 그래서 뭐 한다? 보궐 선임한대. 보궐 선임이라는 건 그때 아직 임기가 안 끝났는데 자녀 임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다시 뽑자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어디서 선임할 수 있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사망하거나 다쳤다? 조합장이 죽거나 다쳤다면 조합장을 뽑아야 되는 그런 보궐이잖아. 그때는 반드시 어디 한다? 총회에서만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중간에 사망했을 때는 총회에서 다시 조합장을 뽑는 것이고 이사나 감사가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보궐 선임할 때는 그때는 대의원에서 선임해도 괜찮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야. 재작년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때 대의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죠?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자들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대의원의 의장은 누가 되죠? 아까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라 그랬었죠? 그건 정했던 거고. 대의원 숫자는 몇 명으로 둡니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니까 조합원 100명이면 10명 이상으로 둡니다. 근데 10명으로 둘지 15명 둘지 20명 둘지는 모르잖아. 정관에서 구체적인 인원수는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이 100명을 넘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조합원이 2,000명이랍니다. 그럼 2,000명이면 10분의 1이면 몇 명이죠? 200명이네. 자, 몇 명을 넘었어? 100명을 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숫자가 2,000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2,000명의 10분의 1이니까 200명이 된 것이고
2,000명의 10분의 1이니까 200명이 된 것이고 그 200명은 100명을 넘어가잖아. 그때는 몇 명으로 든다? 조합원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니까 이 조합원 2,000명의 10분의 1은 몇 명이죠? 200명의 범위에서 말이죠. 200명의 범위에서 몇 명 이상으로 든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답니다. 그럼 최소한이 100명이요. 최대가 2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둘 수 있다. 그게 바로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이 3,000명이면 이제 몇 명이야? 3,000명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었죠? 그때는 300명이니까 100명 넘었죠? 그때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300명의 범위 내에서 몇 명으로 둘 수 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결국 100명 이상 300명 사이 거기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까 제안은 설명드렸죠?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들. 누구? 이사감사는 조합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요거는 왜 이렇게 했죠? 이사감사하고 대의원하고는 겸지 못하게 한 이유가 이사감사는요. 의결기관으로, 집행기관으로 봅니다. 반면에 대의원은 그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럼 의결하는 자들이 지들이 직접 집행하는 걸 해버리면 그걸 우리가 뭐라 하더냐? 다 헤쳐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의결하고 자기가 집행한다? 다 헤쳐먹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학을 배우면 정치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겁니다. Absolute power is absolutely corrupted. 이렇게 보면 절대적인 권력은 absolutely 절대적으로 corrupted. 부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까 부패합니다. 삼권 분립 이런 게 뭐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뭐한다? 권력을 나누랍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잖아.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중에 한쪽에 권력이 쏠려버리니까 뭐 안 된다? 그게 부주의가 나오는 거고 부패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는 반드시 absolutely corrupted, 부패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사가 동시에 지가 이사하면서 대의원까지 해버리면 지가 의결하고 지가 집행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건 권력 분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조합장은 뭐 하는 거죠? 대의원의 의장이잖아. 그러니까 지는 거기에 회의를 주재해야 되니까 참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그냥 대의원으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었었죠. 자, 그럼 조합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정비사업자는 조합원이 있어요, 임원이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대의원회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 첫째,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 되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자들이 각각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 자들이 조합원입니다. 이게 토지 등 소유자니까. 다만 그중에 뭐한 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들만 있지. 따라서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원래는 조합원이 되는데 그 자들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에 오케이 하고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은 매도 청구 팔고 떠나라 라는 대상이 된다는 것 그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 이 자들이 조합원입니다. 근데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다. 건축물을 여러 명이 소유했다. 지상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 여러 명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봅니다. 여러 명의 토지 동수자가 하나의 세대에 속하면 그때는 그 여러 명을 다 묶어가지고 뭐라 합니다? 하나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또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부터 넘겨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소유한데 한 사람 걸 넘겨받아서 5명이 소유한답니다. 그때는 5명 전부가 아니고 그중에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자는 뜻입니다. 조합원주의 승계됩니까? 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주의를 넘겨받으면 취득한 자는 조합원으로 본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그런데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에 뭐한 자가 있다? 양수한 자가 있다면 그 양수한 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안 됩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양수했습니까?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첫째는 상속으로 인해서 받았다. 남편이 죽으면서 부인한테 넘겼다. 이혼으로 했었다. 예, 도장 찍으면서 남편 조합원주의를 부인한테 넘겨준다. 이거는 하늘의 뜻이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괜찮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양수자의 문제가 아니고 양도자가 넘겨주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넘겨준답니다. 어떤 사정이죠? 첫째, 근무
세대원 모두의 말이 전제돼 세대원 모두가 근무나 생업사회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한단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한단다.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가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려고 떠난다면 그때 팔고 떠나면 양도하면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합 임원은 누가 조합 임이죠? 조합장은 한 명 있고 이사감사는 여러 명을 둘 수 있어. 근데 이사는 원래는 3명 이상으로 둘 수 있는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그때는 5명 이상으로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상. 감사하면 일어나서 3번 절하라 그랬죠. 그래서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둡니다.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로서는 조합장은 조합이나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데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거로 봅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그때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또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선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임원이었던 자가 이런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은 당연 퇴임됩니다. 문제는 퇴임 전에 이미 관여했던 행위들, 도장 찍었던 것들은 무효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퇴임 전에 이미 임원으로서 도장 찍은 건 그건 유효하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를 수 있죠? 해임시킬 수 있습니까? 예, 조합원 10번 이상의 요구로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가 오케이하면 그때는 퇴임시킬 수 있다. 조합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다 총회를 열 수도 있고 조합원 5분 이상의 요구에 있어서 열 수도 있고 단 해임할 때는 10분 이상의 요구로서 그때는 열 수 있고 대의원 3분 이상의 요구하면 조합장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임원의 사임이나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냐면 그때는 누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등이 그때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그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때 얼마가 출석해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얼마?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은 100분의 10 이상이야.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 할 수 있죠? 대리를 세워도 좋고 아니면 그때는 우임장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도 돼요. 그때는 직접 출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도 줄 수 있지만 최소한 10% 이상은 직접 출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 변경한다, 관리체험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의결정주수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가 오케이 해야지만 의결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체험 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고 다만 정비사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난단다. 그때 생산자 물가상승률, 분양시장을 하지 않는 자, 이 손실보상금액 그 두 가지는 제외한 나머지가 10% 이상 정비사비가 늘어난다면 그때는 과반수도 아니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래야지만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회는 원래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게 대의원회인데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되고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몇 가지겠죠? 6가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오죠? 정관의 변경의 정자, 자금의 차입의 자. 예산으로 정한 상 예. 그래서 정자, 그렇죠? 정자는 예외로 정관을 지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임선임해서 임신해 이렇게 해서 임선해인데 임신해 그랬죠? 정자는 예외적으로 정관을 지나지 않냐고도 임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 정자는 예외적으로 정관을 지나지 않고도 임신할 수 있다고? 정자가 만들어지면 정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통 사정을 해야 임신하는 건데 여기는 뭐 한답니까? 예외적으로 정관을 통하지 않고도 임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누구랍니까? 아까 여기 있었죠.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는 그런 관계랍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십시오. 정자 예외적으로 정관을 통하지 않고도 임신해.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임할 때는 대의원에서 뽑아도 되는데 이때 보궐 선임할 때도 조합장만은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조합원 중에서만 이 대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때 대의원의 의장은 누구다? 조합장이 합니다. 대의원 숫자는 몇 명이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청와대 정관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 이상이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들 누구누구 이사감사는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시험 문제 아주 여러 번 났던 질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어져 나가는 건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죠.